오늘 저는 이제 학교 폭력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점점 사회적으로 이제 크게 문제가 되고 뭐 아직도 잊지 못하는 분도 많고 제 주변에도 그렇고. 강원도 강릉에서 17살 여학생이 또래들에게 집단 폭행당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여중생들이 또래 친구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면서 마구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중학생이 개인 SNS 계정에 올린 영상입니다. 책가방 4개를 둘러맨 남학생이 또래 학생들에게 욕설과 괴롭힘을 당합니다. 폭행으로 근육이 파열되고 뇌진탕 진단까지 받았지만 발설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학교 폭력 예방법에 아예 개념으로 이제 규정이 돼 있는데 폭력, 상해, 공갈, 강제적 심부름 그리고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가하는 행위까지 전부 다 개념화되어 있습니다. 돈을 뺏는다던가 이런 거 다. 그건 당연히 공갈에 이제 공갈. 해당하는 거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 2011년 12월 20일에 대구에서 중학교 2학년이던 권모 군이 7층 자기 집 베란다에서 이제 뛰어내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학교 폭력이 원인이었습니다. 대구에서 한 중학생이 왕따를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서에는 친구들로부터 물고문까지 당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서에는 전선을 목에 감아 끌면서 돈을 요구했고 계속되는 돈 요구에 부모 몰래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올라갈 때 그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저앉아서 막 울면서 주저하면서 올라가면서 울면서 하던 그 CCTV로 촬영이 돼가지고 정말 많은 국민들이 마음 아파하고 그랬었거든요. 가해자들이 같은 반 애들이 2명이서 평소에 뭐 때리고 돈 뺏고 좀 특이했던 거는 가해자들이 2명이 피해자 집에 들어옵니다. 검은 점퍼를 입고 안경을 쓴 가해 학생 2명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걸어옵니다. 10여 미터 뒤에 숨진 김군이 불안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인 채 따라갑니다. 거기서 게임을 막 시켜요. 그러니까 게임 중독이 돼 있어가지고 열심히 안 하거나 못 하거나 계속 하지 않으면은 때리고, 뭐 단소로 때리고, 그리고 물고문도 시키고, 마지막 그 목숨을 끊기 전에는 전날에는 이제 전깃줄로 목을 베서 이 과자 부스러기 주워 먹게 당기면서 그렇게 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흔적이 이 유서에 남아 있는데요. 마지막 부탁인데 저희 집 도어키 번호를 바꿔주세요. 걔들이 알고 있어서 제가 없을 때도 문 열고 저희 집에 들어올지도 몰라요. 죄송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공포를 느꼈으면 이런 유서를 이렇게 남기냐. 그리고 죄송하다고. 네. 근데 이제 가해자들은 그때 이제 그 변명이 장난이었다. 자기 장난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의 가해 학생 2명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사안이 중대해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담당 판사는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검은 점퍼에 마스크를 한 가해 중학생 2명이 경찰에 이끌려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이들은 사건을 수사해온 대구 수성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습니다. 그때 가해자들이 그 처벌을 이제 받았는데 한 명은 장기 3년에 단기 2년 6월, 또 다른 한 명은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장기 단기는 어떻게 구별되는 건가요? 소년범죄는 징역형을 선고할 때 이게 부정기형이라고 하거든요. 단기만 복역해도 애가 이제 달라졌다라고 하면 이제 석방하는 거고 그렇게. 좀 신축성을 둔 거죠. 피해자의 부모님이 2분 다 교사셨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을 못했던 게 가해자들이 자기 친척이 무시무시한 조폭이다. 말하면 너희 부모도 다 해친다. 피해자 그걸 믿은 거죠, 완전히.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근데 또 하나는 이 학교 여학생 중에 박모 양이 한 6개월 전에 목숨을 끊었어요.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지난 7월에도 이 학교 2학년 여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살 원인은 집단 따돌림 때문이었습니다. 첫 학생이 아파트에서 투신해 목숨을 끊은 것을 교통사고라며 대충 얼버무린 것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박모 양이 같은 반에 어떤 애가 왕따를 당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그 교사에게 신고를 했어요. 전부 다 이렇게 벌을 준 거예요. 그냥 그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그런 와중에서 누가 신고를 했는지 드러나게 됐고 박모 양을 이제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따돌리고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을 한 거죠. 이런 일들이 있으면 권군이 뭐 학교에 말을 하겠어요? 부모님한테 말을 하겠어요? 해결해 줄 수 없다 이 문제. 네,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범죄와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다른 측면 한 3가지 정도 요약하면은 먼저 잘 아는 가까운 사람의 범죄예요. 네. 관계성이 있는 거고 또 이게 지속성,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성이 있습니다. 또 이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학교 다른 친구들이 보는 자리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모멸감이나 굴욕이라는 야 근데 그거 어디 잊어버려라 티내지 말아라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떤 위로나 회복은 우리가 한번 같이 짊어지자. 짊어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우리 한번 고민하자. 그리고 저는 어른들의 생각이 잘 넘어온 어른들이 그 사람 문제로 깊이 못 들어가는 문제도 굉장히 이제 있는 것 어른들이 같아요. 야 우리 때는 더 했어. 그거 그리고 야 시간 지나면 다 해결돼. 그냥 다 잊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어른들이 많기 때문에. 대학교 다닐 때 맞으면서 큰다고 원래 애들 그게 진짜 문제인 그 말 거예요. 많이 했잖아요. 야,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잔인함 때문에 논란이 됐던 학교 폭력 사건이 있었죠. 네. 2017년 8월 1일에 부산의 사상구에서 6명의 여학생들이 한 여학생을 이제 공장지대로 끌고 가서 의자로 내리찍고 그때 철제 무슨 공구 같은 걸로도 때리고 하도 많이 맞다가 이제 의식을 잃었는데 거기도 또 때리고 피범벅이 돼서 무릎 꿇고 있고 그런데도 때리고 막 그런 동영상이 촬영돼서 좀 사회적 공분이 일었었죠. 국민의 공분을 산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형사처벌 대신 소년범에게 내려지는 소년보호 처분을 받을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판단 능력이 성인에 못 미치는 소년에게 성인과 동일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교육을 통한 개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소년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면서 관련 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소년범 처벌은 일반 성인 처벌하고 어떻게 좀 차이가 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이 제일 중한 애가 소년 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년 보호 처분. 10호 처분을 받았을 텐데요. 소년 보호 처분을 받았다는 거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론은 그냥 부모님이나 외부 위원한테 위탁을 해서 정기적으로 면담을 하게 하는 거고요. 가장 큰 10호는 소년원에 2년 가는 거. 그다음에 뭐 9호는 6개월 가는 거. 8호는 1개월 가는 거. 그다음에 6, 7호는 시설에 들어가는 거고요. 4, 5호는 보호 관찰을 받는 거. 3호는 사회봉사를 하는 거. 또 2호는 수업을 듣는 거, 수강 명령을 받는 거. 8, 9, 10호는 이제 소년원에 가는 거죠. 소년원은 학교입니다. 타이틀이 학교예요. 그냥 나갈 수 없다는 것 빼고는 다 학교처럼 똑같이 수업을 받고요. 선생님이 있고 학생들도 교복을 입고요. 수업 일수도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졸업장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근데 교화에 좀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소년원이라는 곳. 소년 사건 하는 판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형사법만 있으면 아이들은 되게 초범이죠. 그죠? 그리고 그러면 되게 집행유예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초범이니까. 그리고 또 좀 더 경미한 건 어른하고 똑같이 하면 벌금이 나가야 되는데 벌금은 그 부모가 내는 거지. 그치. 아이들이 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소년 보호 처분을 하면 만약에 8호, 9호면 당장 소년원에 감금이 되는 거죠. 제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뭐 해서 찬성하는 그 소년 판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년범 같은 경우 연령에 따라서 좀 다른가요? 예. 뭐 15세, 16세, 17세. 소년은 19세 미만을 소년이라고 하거든요. 19세 법적으로. 미만이죠. 예. 19세부터는 이제 어른이 돼 버리는 거고요. 네. 이제 0세. 그다음에 중요한 나이가 10세. 그다음에 14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14세. 우리가 형사 미성년자라고 해가지고 14세 미만은 형법상 무죄입니다. 예, 책임 능력이 없다고 해가지고 아무리 사람을 죽여도 형법상으로는 무죄거든요. 만 14세. 중학교 예. 근데 소년법은 19세 미만을 다 커버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14세부터 19세는 소년 보호 처분도 되고 형사 처벌도 됩니다. 형사처벌. 네. 근데 이 중에 뭘 선택할 건지는 뭐 검사나 판사가 그때 사건을 보고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만약에 소년보호 처분은 최대한이 소년원 2년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더 중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판단되면 이제 형사처벌로 가는 거죠. 형사처벌로 가면 아까 말했던 그 권군 사건
경우에 형사처벌로 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징역형이 나온 거죠. 이걸 이제 범죄소년이라고 그러고요. 10세부터 14세가 있습니다. 여기는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촉법소년. 이거는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이라는 걸 줄임말로 하거든요. 이거 촉법소년이라는 법적인 용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쪽은 형사처벌은 안 되는 거고 무죄니까 소년보호처분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0세부터 10세 사이는 이제 범법소년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아무런 처벌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나눠지고요. 그 촉법소년에 관해서 특히 의견이 분분한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만 14세 이하의 아이가 알고 좀 악용한다던가. 말씀대로 굉장히 중한 살인죄를 저지른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2019년에 12월 26일에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인데 같은 반 여학생을 불러내서 흉기로 몇 차례를 찔러서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중인데 A양은 피해 어린이가 자신의 가족을 험담해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저희 무죄죠. 형법상은 무죄죠. 일단은 기소할 수 없는 거죠. 기소할 수 어떻게 없고. 돼요? 그럼 이제 촉법소년이니까 소년 보호 처분을 할 수 있죠. 아까 말했지만 소년원을 가려면 8, 9, 10호인데 그보다 경미한 보호 처분을 받아서 또 여러 가지 뭐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범법소년의 경우에는 10세 미만은 아예 형사처벌도 안 받고 소년 보호처분도 안 받거든요. 아무것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사건이 일어난다. 그런 경우에도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어른보다 더 잔인한 그런 뭐 중죄, 살인죄 같은 거를 저질러서 이제 연령을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좀 낮춰서 형사적 처벌이 가능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소년법을 폐지해라는 이야기도 많았죠. 장 감독도 청소년 또 아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대부분의 국민 감정과 사실 좀 가까운 편이에요. 왜 이렇게 피해 당한 아이들만 고통받고 가해 아이들은 편하게 사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피해받은 애들이 전학 가거나 뭐 이렇게 되고 너무나 심각한 범죄들,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고 아주 잔인한 범죄들의 경우에 대해서 연령을 낮춰서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하자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피해자가 용서를 하고 안 하고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해자 의사가도 최근에 이제 학폭 미투, 학폭 미투라는 것도 되게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학폭에 대한 인식이 변화된 거를 반영한 것 같고요.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폭로가 경계를 넘어서 번지고 있습니다. 학폭 미투가 확산하고 있는 건데요. 시간이 지나도 결코 잊을 수 없다는 게 피해자들의 증언입니다. 네, 지금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 열심히 들여다보면 저게 지금 빨간 이렇게 색깔이 보이시죠? 저게 전부 온몸에 지금 피로 다 피칠이 돼 있는 거예요. 폭행 피해를 당해가지고. 그리고는 이 폭행을 한 이제 그 아이들은 대다수가 여자 아이들로 구성된 가해자들이었고요. 다수가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소년법에 대해서 꽤 많이 알고 있었고 지금은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귀가 조치되어 보호관찰소만 방문을 하면 되는 상황이지만 혹시 만에 하나 소년원에 끌려 들어가는 건 아니겠는가? 이거를 이제 선배한테 조언을 구하듯이 서로 간에 이제 물어본 내용이 지금 이 문자의 내용입니다. 그런 이제 주고받고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폭행을 하면서 돌아가면서 이 저렇게 출혈을 할 때까지 폭행을 잔인하게 하면서 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우리가 너무 적나라하게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제 내가 들어갈 것 같아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들어간다는 얘기냐 얘네들이 들어가는 게 뭔지는 알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냐 하는 궁금증을 가지면서 이 소년법은 그럼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느냐 소년원은 가는 게 좋으냐 안 가는 게 좋으냐 소년원을 가고 나서도 지금 이런 일을 또 하면 어떡하느냐 하는 종류의 그런 논쟁을 일으킨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비슷한 사건 중에 강릉에서도 집단 폭행 사건이 있었어요. 폭력 동영상을 어디다가 이제 웹하드가 워낙 아무거나 막 올릴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어디다가는 이제 올렸겠죠. SNS에도 동영상을 올릴 수 있게 돼 있고.
이렇게 올려놓고서는 얘네들이 나눈 얘기가 더 걸작인 게 이렇게 올렸으니까 우리가 이제 공인이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다 우리 얼굴을 알아볼 거니까 우리가 이제 드디어 페북 스타가 됐다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학교폭력이라는 게 오프라인에서의 범죄가 전부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학교폭력이라 그러면 뭐 소위 이제 일진이라고들 하죠. 그런 이제 학교에서 짱 먹는 친구가 와가지고 아이들 중에 말 안 듣는 애들 데려다 놓고 집단적으로 이제 폭행하거나 이래서 길을 들이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런 일들을 제재하는 법률이 생겼죠. 그래서 학교폭력 처벌법에 의해서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감지될 수 있는 폭력은 줄어드는 대신에 문제는 그렇게 아이를 따돌리고 괴롭히는 그런 그 뭐 어떻게 보면 심정, 그 본질, 문화 이런 것들은 그대로 가서 사이버 불링이라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마구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빵 셔틀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어떤 애 하나를 찍어가지고 온 그 아이를 따돌리는 아이들이 다 걔한테 가서 매점 가서 쉬는 시간 너무 짧잖아요. 그때 이제 매점까지 뭐하고 뛰어가서 빵 사와 이러는 뭐 빵 안 사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구 쥐어 박히든지 뭐 따돌림 당하든지 여러 가지 보복이 있겠죠. 그 빵 셔틀이라는 게 이제 온라인으로 옮겨 앉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를 찍어가지고서는 SNS상에서 막 욕을 막 돌아가면서 하다가 그거를 아이들끼리는 땡하라고 한답니다. 때를 지어서 카톡방에서 따돌림하는 그런 종류의 이제 일이기 때문에 땡하라고 한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나머지 아이들이 휘리릭 다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피해 아동만 놔두고 피해 아이만 놔두고 그거를 방을 폭파시킨다 그래가지고 방폭이라고 또 한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기프티콘을 내놔라. 네가 그거를 우리에게 모두 넘겨라 하는 그런 기프트콘 이제 셔틀이라는 것도 있고 또 뭐 와이파이 셔틀이라는 것도 있고 결국에는 이제 온라인의 특성을 반영한 그런 이제 따돌림 현상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종류의 뭐 청소년기에는 보통 나쁜 일을 집단적으로 하는데 그중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부산 사건이나 강릉 사건과 비슷한 관악산에서 일어난 또 다른 집단 폭행 사건의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뚝엔 온통 시뻘건 멍이 들었습니다. 다리와 등엔 무언가에 긁힌 상처까지 있습니다. 이틀간 중고등학생 8명에게 폭행을 당한 여고생 A양은 잘 걷지도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는 등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양은 지난달 26일 친하게 지내던 무리와 사이가 틀어지자 관계 회복을 위해 이들을 노래방에서 만났다가 느닷없이 손찌검을 당했습니다. A양 측은 다음날 새벽까지 주먹에 강모까지 동원한 폭행이 이어졌고 성적 가혹행위도 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보신 저 이제 그 뉴스 영상만 가지고 보면 사실은 저 가해자들이 너무나 악마 같은 그런 느낌이 사실 들잖아요. 그죠? 지금 뭐 상해가 남은 그 흔적들도 너무나 끔찍하게 짝이 없고 심지어는 성적인 가혹행위까지 이 피해 여학생한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와 가해자는 안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몰려다니는 그 아이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다수가 가출과 비행을 일삼던 아이들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중에 유감이 있던 아이를 이제 폭행을 하기 위해서 SNS 상에서 모집을 했습니다. 언니 때리러 갈 사람. 사실은 이게 서울 전역에 있는 심지어는 경기도에 있는 애들까지 전부 다 그걸 보고 언니를 때리러 갈 의지가 있는 여자아이들은 전부 다 달라붙어서 지금 저 지경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가 이 사건을 보면 부산 사건이나 강릉 사건이나 관악산 사건이나 전부 여자애들이 피해자 여자애들 물론 뭐 가해자 중에 남자도 좀 끼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여자애들이 다수고 그리고는 또 피해 여중생이나 뭐 여고생을 때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벌어진 사건이고요. 뭐 가혹행위가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성적 가혹행위도 심지어는 마구 뭐 겁 없이 하는 그런 아이들이고 또 이들이 대화한 내용을 보면 소년원 가는 게 별일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대화하는 아이들의 내용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으세요? 소년법을 정말 이거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차라리 소년법 같이 아이들을 보호 처분하는 걸로 처분할 게 아니라 아이들을 그냥 엄중 처벌해서 그냥 교도소로 보내버리는 게 그래야 매운맛을 보고 다시는 범죄를 안 저지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연령에 따라 가지고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누는데요. 어떻게 나누느냐?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범법 소년이라고 나누는 건 당연히 뭐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범법 소년이죠. 그런데 이제 연령에 따라서 처벌을 하는 연령이 있고 처벌을 안 하는 연령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10살부터 공식적으로는 처벌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어리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사처벌은 아니고 아이들을 여전히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호처분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나이가 꽤 돼서 이제 형사처벌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좀 성숙한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나이는 우리나라는 만 14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을 할 수 있고 만 10세 이상은 보호처분을 할 수 있고 그리고는 그보다 어리면은 방도가 없는 거죠. 부모한테 돌려보내는 수밖에는 방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10살부터 13살까지 아이들을 촉법 소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는 14살 넘는 애들은 범죄 소년이라고 부른답니다. 근데 우리 못 잡아갈 텐데. 우리 촉법 소년이거든요. 우리 둘 다 14살도 아니고 13살. 우리나라처럼 만 14세를 기준으로 하는 나라는 참고로 일본이나 독일은 만 14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14세보다 더 어린 아이들도 굉장히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쟁이 되는 것은 미국처럼 또는 영국처럼 좀 나이 어린 촉법 소년들도 엄중 처벌을 하는 제도를 우리도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종류의 이제 논의들이 진행 중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1호부터 10호까지 소년법의 처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호는 보호자의 그 위탁하는 제도다. 결국 귀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는 2호 처분은 수강명령이라는 걸 받아요. 보호관찰소에 가서 강의를 듣는 겁니다. 그 3호 처분은 봉사기관 가가지고 사회봉사를 해서 결국은 자기의 잘못한 부분을 반성해라. 이런 처분입니다. 그리고는 6호가 오늘날은 굉장히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6호가 뭐냐면 요즘은 가정이 다 해체된 가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부모님이 계셔도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는 부모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1, 2, 3호를 줬을 때 집으로 어차피 돌려보내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만약에 집에 안 계시면 누군가 돌볼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길거리에 방치하는 거나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호 처분기관으로 가라 해가지고 보내는 데가 아동 복지시설. 그런데 최근에 일부 이제 그 위탁시설에서는 비행을 저지르는 아이들 중에 가정 환경이 너무 열악한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기존에 본인들이 이제 수용하고 있는, 보호하고 있는 아이들과 함께 비행 청소년도 같이 데려다가 이제 보호를 하는 게 6호 시설들이에요. 자, 이 10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지금 집단 폭행하고 뭐 절도하고 또는 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든 선도하고 개선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중요한 과제인 거죠. 자, 그러면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의 소년사법체제의 그 처벌 수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뭐 좀 더 엄벌에 처하면 좋겠는지 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네 분 해보시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엄벌주의? 아니요. 엄벌보다는 법이라는 거의 존재 자체가 처벌을 위한 게 아니라 개도, 개선, 뭐 이런 네네. 선도의 목적이라면 네. 그 세대에 맞춤 형식의 법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저는 좀 많이 반대인데요. 저는 법원 판결이 뭐 14세 미만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뭐 집에서 지내거나 청소년 어디에 가서 해라 이런 법이 내려질 때마다 다르게 들려요. 지금은 어리니까 풀어줄 테니 나중에 커서 더 큰 죄를 지어서 와라로 들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잠재적인 범죄자를 더 기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다른 나라처럼 초반부터 엄청 세게 해서 그러니까 뭐 2번째, 3번째 범죄가 안 일어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뭐 엄청 강화되거나
아니면 폐지가 돼서 아예 똑같이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10살부터 14살짜리들도 엄청 강하게 처벌하는 게 맞다. 그럼요. 네. 다 성인의 정신을 갖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란다. 어린 네. 저도 한국에서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세사 버른 여덟 여든. 8살까지 가면 다행이지. 여든까지 가면. 여든 된다고. 그 지금 그 소년법 그 자기 특권이 된 거라고 그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어차피 나 지금 10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잘 못된 생각이어서 그래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천둥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사실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린 나이들에도 이제 인터넷 게임을 한다든지 이제 스마트폰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법에 대해서 지금 사건들처럼 좀 잘 알고 그걸 악용하는 친구들도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조금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만 더 해볼게요. 김지민 씨에게. 네네. 김지민 씨는 엄벌에 처하라. 어려도 무엇인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네. 그럼 처벌을 어떻게 하는 게 적합할까요? 형사처벌을 하되 뭐 어른들한테 적용되는 초범에 대한 그런 처벌이 있잖아요. 아, 어른들처럼 네, 교도소로 보내라.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뭐 아까 저는 뭐 10호가 다 2년 정도 되잖아요. 그것도 저는 좀 짧게 생각하거든요. 소년원을 보내는 게 네. 2년으로는 부족하다. 네. 뭐 아니면 교도소로 보내라. 그렇죠, 똑같이. 교도소를 가면 어떨 것 같으세요? 어른들이 많으시니까 그래도 교도소에 많이 잘 돌봐줄까요? 어린 범죄자들이 많으니까. 근데 어린이 교도소 따로 있지 않을까요? 아니, 따로 있는데 그래도 어른 범죄자들이 있으니까 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라는. 라고 14살짜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요? 그렇죠. 아니 14살짜리 애들끼리 있는 그 청소년 그 있잖아요. 보호소. 그런 데 가면은 그냥 자기들끼리도 뭐 방법이나 이런 것도 공유할 것 같고 왠지 어린 나이에. 차라리 어른들하고 섞어놔라. 네,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알아라. 네. 너무 심했나? 아, 이게 참 생각보다 답이 없어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온 국민의 해안이 모여야지 이게 사실은 답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얘기입니다. 어른교도소는 어른교도소죠. 살인범도 있고 뭐 성매매 업소 운영하시던 분도 있고 사기범도 있고 뭐 각종 평생 전과가 누적된 10번 이상 전과가 있는 사람 만나기는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14살짜리들이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도 좀 그러네요. 네, 그것도 좀 그렇죠. 아니 왜 네. 우리 중고등학교 붙어 있는 학교 보면은 고등학교 선배님들이 되게 무서워서 뭐 근처에도 안 가고 그러거든요. 차라리 건물이라도 좀 따로 해서 형량이나 이런 적용되는. 교도소를 새로 지어라. 아우 그것도 좀 그러네요. 뭐 여러 가지. 가만히 있을게요. 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이제 유발이 되죠. 네, 그래서 어렵네. 지금 이제 어려운 얘기예요. 지금 이거 대안이 분명했으면 그러면은 뭐 금방 법을 개정하면 되는데 개정을 못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사실 있는 거고 그 개정을 못하는 데는 이 아이들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어른 같으면 그냥 엄벌을 하면 되는데 다 알고 잘못을 저지르니까. 근데 이 10살에서 14살짜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의 어린 시절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내가 도대체가 철이라는 게 있었는지 빨가벗고 밖에 쫓겨나는 그런 선택을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사실 모르고 엄마가 옷 벗고 나가 그런다고 옷을 막 벗어놓고 뛰쳐나가잖아요. 그 정도로 사실은 아이들은 위험에 대한 예감을 하지 못하는데 과연 무조건 엄벌을 처하는 게 옳을까? 이 대목에서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지금 범죄의 내용의 문제. 지금 우리가 강력범죄라고 할 때는 4대 강력범죄를 얘기하는데 그 안에는 살인, 그다음에 성폭력, 방화, 무슨 강도 이런 사건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강력범죄 중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게 성폭력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폭력 범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 지금 이제 보시면 어때요? 초범자들은 파란색 그래프에서 좀 이렇게 줄어들어요. 전체 중에 초범자들이 차지하는 숫자.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잠깐 입건이 됐다가도 전과라는 걸 가질 만한 첫 번째 경험을 하는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더 줄어들고 있다. 뭔가 반성을 하는 그런 아이들의 숫자는 꽤 되고 그래서
전과로 기록이 남는 애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감소 추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비행력이 진전이 안 된 애들은 사실은 초기 단계에서 손이 이렇게 딱 잡혀지고 있다. 개입이 성공적으로.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문제는 빨간 그래프예요. 빨간 그래프 보면 계속 증가 추세예요. 이게 바로 4범 이상의 4번을 청소년기에 어떨 때는 1년에 한 번 이상 지금 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애들이 지금 4범 이상이 저렇게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상습범들만 늘고 있고 상습범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성폭력 관련된 그런 범죄일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과 관련된 지금 우리나라에서 몸살을 앓고 있어요. 지금 뭐 웹하드니 뭐니 온라인 성범죄니 뭐 성인들도 성범죄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문제는 아이들도 다르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되죠. 그러면 이런 이제 상습화되는 성범죄 어떻게 이제 원인을 찾아가지고 원인을 근절할 거냐? 그 2000년대 초반에 어떤 아이들을 조사를 했었느냐면 이 경찰서에 비행을 저질러서 입건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범죄 소년이죠. 그런 아이들 중에 나이가 어리고 비행력이 진전이 안 된 초범자 아이들을 연구를 쭉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40명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제가 혹시 또 비행을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확인하는데 연구에 동의를 합니다 하고 동의서를 써준 애들이 40명이 있었어요. 그중에 한 명은 추적이 안 됐고 39명을 20년 가까이 추적을 했어요. 쭉 추적을 하고 봤더니 그 이후에 재범을 저지른 아이가 26명이 있었고 그리고는 놀라운 거는 재범을 안 저지른 아이도 13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 실수를 하고 다시는 평생 동안 자그마치 20년이면 그때 만약에 14살이면 지금 몇 살이에요? 34살입니다. 34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범법행위를 하지 않은 아이들이 자그마치 13명이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을 엄벌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재범하는 아이들을 재범을 유발하는 요인이 뭔지만 알면 우리가 얘네들을 재범을 안 하게 어쨌든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변수가 다 있었어요. 아이들이 가출을 했던 적이 있느냐, 무슨 왕따 경험이 있느냐, 피해 경험이 있느냐, 가해 경험이 있느냐, 학교에서 징벌받았던 경험이 있느냐, 도둑질을 한 적이 있느냐, 나쁜 애들과 어울리느냐, 뭐 이런 거를 전부 다 집어넣었어요. 모델에다가. 그래가지고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아이들의 재범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뭔지를 추적해 봤더니 너무나 놀랍게도 맨 마지막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이 아이들의 재범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대한 요인이라고 나온 거예요. 개인적으로 본드를 하나 가스를 하나 폭력 전과가 있으나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고 결국은 종국에 가서 범죄자가 되느냐 마느냐는 14살, 15살 그 어린 아이들에게는 가족, 부모님이 얼마나 이 아이를 사랑하느냐 그리고는 사랑하는 부모님이 아이를 얼마나 잘 보호하고 있느냐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중대한 요인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외국에는 지금 이 미성년자들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부모도 처벌을 해요. 왜 애를 갖다가 이렇게까지 잘 보지를 못했느냐? 계속 친권을 유지할 거냐? 부모 노릇을 계속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까지 애를 만들어 놓고서는 학대고 방임일 수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런 친권 제한이 되고 또는 친권 박탈도 이루어지고 그리고는 이 비행을 저질렀던지 아니면 학대를 받았던지 이런 아이들은 보호시설, 적절한 보호시설로 가서 새로운 보호자 밑에서 이제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소년법에도 그와 비슷한 처분이 있기는 있어요. 아까 다 보셨죠? 6호 처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6호 처분에서는 우리는 친권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6호 처분 기관으로 보내가지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갱생을 시키는 그런 이제 그 노력들을 하는데 이 아이들의 공통점이 뭘 것 같으세요? 부모님이 집에서 아이들을 잘 돌봐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어떤 일부터 먼저 하나요? 그냥 가출을 하죠. 부모님이 집에서 매일 술을 먹고 들어와서 난동을 피고 싸우고 엄마는 맨날 울고 집에 가도 아무도 날 돌봐줄 사람이 없고 저녁 밥상을 차려주는 사람이 없고 그러다가 결국은 엄마는 집을 나가고 또는 뭐 아버지는 집을 나가고 결국은 혼자 되시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밤늦게까지 일하시니까 결국은 집에 들어가도 어른 보기가 힘들어서 결국에는 가출을 반복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가출을 많이 하게 됐다는 통계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사회는 어떤 구조적 변화하고 맞물려 있어요. 우리가 90년대 후반에 IMF를 겪죠. 그 다음에 2000년대 들어서 경제난을 겪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중산층이 정상적인 부모님들이 모두 해체의 지경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은 신용불량도 되고 이혼도 하고 이래서 결국은 다 중산층이 몰락하는 지경에 빠지게 되죠. 문제는 그 가정에 아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때는 어렸지만 이 아이들이 10대가 되고 비행을 저지르고 가출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돌아갈 곳이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들끼리 먹고 사는 가출 패밀리라는 게 결성되기 시작합니다. 집 나온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아르바이트 같은 것들을 하면서 돈을 모아다가 결국은 가출해서 공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가출 패밀리가 최근에는 아이들이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자아이들은 결국 성매매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조건 만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회에는 그야말로 거대한 성산업이 있기 때문에 그 거대한 성산업에 내가 적극 가담하면 돈을 벌어다가 이 친구들하고 어떻게든 집에 안 돌아가고 집이 너무 싫은 거예요. 맨날 폭력 피해를 당하고 모두 무관심하고 이런 집에 누가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 친구들, 나를 이해해주는 나랑 입장이 비슷한 친구들하고 생활하고 싶은데 아이들이 합법적으로 근로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그런 여러 가지 성산업에 흘러들어가서는 결국에는 거기서 조건 만남에 수수료를 받아다가 아이들이 생활하게 됩니다. 그게 현재의 가출 패밀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여자 청소년이 문제인 거예요. 소년원별로 구호처분과 시포처분을 받은 여자아이들의 숫자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100명을 넘나드는 그 정도로 여자아이들이 소년원으로 갈 정도. 예컨대 소년법을 적용하는 범죄 치고는 시포면은 제일 중한 범죄. 그 이제 숫자가 지금 여자아이들에 있어서 특히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출 청소년 신고를 한 숫자를 또 한번 봅시다. 보시면 남자 아이들도 물론 늘기는 늘었어요. 그런데 보시면 여자 아이들이 남자 아이들의 몇 배입니까? 꽤 많죠. 적어도 한 150% 정도는 되죠. 여자 아이들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먹이 사슬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거대한 성산업은 결국 이런 보호 환경에 취약한 여자애들, 10대 여자애들을 착취하는 구조로 지금 범죄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주 어리게 이 산업에 뛰어들어서 피해 경험부터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엔 가해자가 되죠. 그래서 몰려다니면서 그 아이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고 원치 않는 낙태를 하고 원치 않는 출산을 하거나 또는 아이를 낳아서 죽이거나 그런 사건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결국에는 나이를 먹게 돼요. 그러면 가출 패밀리는 유지해야 되는데 몸을 쓸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자기가 직접. 그렇죠. 더 어린 아이들을 유입을 해다가 자기네들 조직은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큰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한테 폭행을 해서 성매매 알선을 하고 강요를 하고 그래서 가출 패밀리가 또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게 또 다른 패밀리의 형태로 지금 여기에 전국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성매매 집단들은 다 10대들이 포함돼 있어요. 가장 먹이사슬에서 제일 바닥에 있는 가장 큰 피해를 당하는 아이들이죠. 이거는 아주 최근 사건들이에요. 어떤 아저씨가 성범죄 신상 정보를 등록한 40대랍니다. 성범죄 전력이 2번이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출 여중생을 유인을 해다가 조건 만남으로 뭐 랜덤 채팅 앱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끼리 얼마든지 서로 대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성폭행 피해부터 당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고소당하기 싫으니까 5만 원 쥐어주고 돌려보내면 결국 성매매가 되는 거예요. 성폭력 피해로 인정을 못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사건, 최근의 사건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여중생을 또 조건 만남을 해다가 랜덤 채팅 앱에서 이 성관계를 했는데 이건 또 성도착이 있어가지고 뭐 아주 가학적으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20대를 구속을 또 시켰습니다. 구속하고 기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틀림없이 무엇인가 먹이 고리가 있다. 먹이 사슬 고리가 온라인에 있는데 그 온라인에 있는 것은 랜덤 채팅 앱이다. 누구나 누구와도 마구잡이로 대화할 수 있는 어떤 대화를 해도 경찰은 존재하지 않는 성을 사고 팔 수도 얼마든지 있는 성폭행 피해자를 유인해도 아무도 처벌하지 않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랜덤 채팅 앱이라는 게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음란물 카르텔 못지않게 이 앱들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피해를 보면 수도 없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 하룻밤 저녁에도 아마도 수만 건씩 발생할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런 환경에 우리의 아이들이 노출돼 있습니다. 아이들의 철없음, 엄마가 옷 벗고 집 나가라 했을 때 그거 다 내 옷이니까 나가라. 그러면 10살에서 14살짜리들은 에이 엄마 너무해. 그러고서 막 벗어놓고 뛰쳐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그때는 참 다양한 환경이었던 것 같고 대한민국은 현재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길거리에 널려 있다는 거죠. 이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아이들을 어떻게 지킬지는 고민하지 않고 그래서 수면 위로 떠오른 사건들만 전부 엄벌에 처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저는 이제 소년원에 가태원 심사라는 게 있어요. 출소하기 전에 아이들 심사를 합니다. 그걸 6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는데 여자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이 얼굴이 여러분들 같이 빛이 안 나요. 한 4년, 5년을 길바닥에서 착취를 당하고 나면 마치 상처받은 그 표정입니다. 짐승들 같은 그런 표정이에요. 시선을 일단 마주치지 못하고 어른에 대한 뼈저린 불신감과 대화도 나누기 싫어하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이름을 불러도 전혀 무대응이고 그런 일들을 한 그런 기간이 한 달 정도 지나요. 그럼 소년원이라는 데는 일단은 아침, 점심, 저녁 제때 주고 밤에 안전하게 잘 수 있잖아요. 얘네들은 밤에 자는 것도 안전하게 자본 적이 없는 여자애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소년원을 오면 처음으로 밥 걱정 안 하고 따뜻한 데서 잘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선생님들이 소년원 선생님들이 굉장히 헌신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아이들하고 한마디라도 말을 붙여보려고 계속 대화를 시도하시죠. 한 달쯤 후에 가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눈을 마주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고 그리고는 볼살이 다시 돌아오고 다른 여타 10대 청소년 같이 얼굴이 돌아오는 것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회복의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자신의 미래 걱정을 합니다. 내가 미래에 무슨 미용사 자격증을 딸 수 있을까? 뭐 조리사 자격증을 딸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고민하면서 이제 미래를 준비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결국은 기본적인 본질은 동물들하고 하나도 다르지가 않아서 제가 동물농장 보면서 언제나 감동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인간도 결국은 본질적으로는 저렇게 공포스러운 상황이 되면 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종류의 선택을 하기가 무지하게 어렵다. 이런 것들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우리가 어찌해야 될 거냐. 나쁜 행위를 했어요. 그 아이들 중에도 성폭력 가해자들이 저지른 범죄 내용을 보면 끔찍하기 짝이 없어요. 관악산 사건 저리 가라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무조건 너만 잘못했다 그래서 너만 형사처벌을 하고 교도소로 장기 보낼 경우에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아이들이 도대체가 어떻게 발달을 해서 어떻게 문제를 저지르게 되는지 그러면 발달을 해서 문제를 안 저지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전자현미경으로 막 열심히 들여다보면은 그 뇌 속에 뉴런들이 보여요. 다 콩나물같이 생겼어요. 지금 왼쪽 그림도 콩나물이고 오른쪽 그림도 콩나물 같은 게 있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이 차이가 있죠. 이런 거 되게 적고 많고. 네, 콩나물 뿌리가 무지하게 촘촘하게 나 있죠. 맞아요. 저런 콩나물은 좋은 콩나물인가요? 나쁜 콩나물인가요? 우리가 시장에 가면은 잔뿌리 많은 콩나물은 인기가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뉴런은 잔뿌리 많은 뉴런이 좋은 뉴런이에요. 결국은 저렇게 뿌리들이 여러분들의 뇌의 앞부분 여기에 막 촘촘하게 있으면은 고등한 정신작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연구들을 통해 가지고 너무 신기하게도 사이코패스의 뇌를 연구를 해보면 저렇게 촘촘한 뉴런으로 가득 차 있는 회백질이거든요. 그게 좀 뿌옇게 보여요. 회백질의 비율보다 백질의 비율이 정상 범죄 일반 정상인들보다는 사이코패스에서 백질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뿌리가 그렇게 발달을 못했다. 이런 것들을 요즘 발견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저렇게 촘촘해야만 내가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지. 내가 집을 나갔다가는 너무 많은 위험에 처하니까 내가 엄마가 안방 구박을 해도 내가 어떻게든 가출을 안 하고 집에서 견뎌야지. 아저씨가 아무리 나한테 5만 원을 준다고 오늘 밤에 우리 집에 오라 그래도 가면은 위험에 처할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가지 말아야지. 이런 종류의 추론 능력. 그게 다 전두엽의 저런 아주 잔뿌리가 많은 콩나물들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는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비행을 저지르고 가출하고 이런 애들을 보니까 대부분 부모가 밥을 안 줘요. 뉴런이 뭘로 구성됩니까? 뉴런은 그냥 세포 덩어리예요. 뇌세포는 뭘로 구성되느냐? 단백질하고 불포 지방산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런데 뇌가 빨리 발달을 해야 되는데 단백질도 안 주고 불포 지방산도 안 주고 맨날 굶기던가 아니면은 과자 쪼가리 먹으면서 성장시키면 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영양분도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래서 어린 촉법소년 또는 촉법소년이 되기 전에도 문제를 저지르는 애들을 부모의 친권을 제한하고 애들을 뺏어가요, 국가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영양치료라는 걸 시켜요. 병원에다 입원시켜놓고 영양 공급을 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등푸른 생선. 꽁치 한 마리라도 따뜻한 밥이랑 밥상 위에 있는 부모 밑에서 자라면 아이들이 자기 조절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런 이유가 부모의 사랑도 있지만 꽁치 한 마리 때문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부모가 안 준 거 이제 와가지고 국가에 세금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네덜란드 어린애들 처벌합니다. 그런데 처벌의 내용이에요. 네. 어디다 갖다가 곤장을 치는 것도 아니고 어디다가 갖다가 묶어놓는 것도 아니고 처벌이에요, 이게. 처벌 내용이 이런 처벌을 할 거면 얼마든지 오케이. 어린애들 그런 시설로 보내도 돼요. 그런데 아니라 그랬죠, 우리나라는. 그냥 어른 교도소에 섞어놓는 처분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나이만 1살 내려가지고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자, 이거는 저희 대학원생들하고 한 겁니다. 저희가 소년원 아이들한테 영양제를 투약했어요. 영양제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돈만 있으면 사 먹을 수 있는 고농도 오메가3를 한 6개월 정도 투약한 이후에 아이들을 봤더니 충동성도 떨어지고 뭐 일관성도 좋아지고 부주의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과제를 푸는 속도도 좋아지고 그래서 주의력 결핍이 있던 애들이 주의력 결핍이 많이 해소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아이들이 밥으로 굶잖아요. 그러면은 소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어떤가요? 심정이? 불안해요. 에지테이티드 된다 그러죠. 그죠? 막 안절부절 되잖아요. 주의력이 굉장히 산만하고 주의력이 결핍되고 충동 조절이 잘 안 되고. 그죠? 영양 결핍은 그런 결과를 초래해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해결을 한번 해보자 하고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플래시보 집단이 있어야지 퍼블리시를 할 수 있는데 소년원에서 허락하기를 오메가3 주는 건 좋다. 근데 안 주는 집단을 제공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결국은 한 쪼가리만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뭐 연구물로서는 좋은 퀄리티의 연구물은 아니지만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확실히 6개월 만이라도 좋은 영양제를 투약하면 주의력 결핍이 많이 향상된다라는 걸 확인을 한 거죠. 그리고는 우리나라에서도 재범률이 0%인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건 소년원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뭐냐면 재범률이 0%인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건 소년원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뭐냐면 제빵 치료 프로그램이에요. 빵 굽는 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제빵 제과사 자격증을 따서 내보내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그 소년원에서 제가 제빵반에서 자격증을 따고 나간 애들은 재범을 안 했어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대체 쟤네들은 무슨 기적이 일어났길래 그렇게 재범률이 높은데 40% 정도 재범률이 나오거든요. 근데 쟤네들은 왜 재범을 안 했나?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리저리 보니까 아이들은 결핍이 있는 거예요. 부모한테 보호를 못 받다 보니까 뭔가 이 배골은 어떤 배를 골마본 경험들이 있어요. 박탈감, 결핍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빵을 구우면 빵이 넘치죠. 언제나 됐다 많이 굽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자리에서 다 못 먹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남는 거는 자기 생활하는 방에 가서 친구들하고 막 나눠 먹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한 번도 얘네를 좋아 안 해보다가 어느 날 빵을 굽고 잔뜩 달달한 빵을 가지고 가니까 그때부터 얘가 언제 돌아오기만을 막 기다리면서 환영해주는 그런 크루가 생겼죠. 그죠? 그리고는 또 한 가지는 이 제가 제빵반의 가장 큰 비밀은 도제식이에요. 얘네들은 살면서 단 한 번도 어른의 지시를 따라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제빵반에서 선생님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빵이 새카맣게 타든지 아니면 여전히 밀가루 반죽이든지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어른들의 지시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게 되는 거죠. 이게 당장 꺼내보고 싶은데 참아야지 이게 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자기 조절력부터 모든 게 정말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것들 그대로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어쩌면 학과 교육이 아닐지도 몰라요. 이 아이들에게는 결국은 이 아이들도 쓸모 있다고 인정해 주는 거, 그리고는 욕망을 어떻게든 결핍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거, 그리고는 도제식 훈련,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아이들한테 절실하게 필요한 거죠. 미국이나 뉴질랜드 같은 데는 그런 도제식 훈련을 부트캠프라는 곳에서 합니다. 물론 부트캠프의 효력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놓고는 범죄학자들 사이에선 논쟁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부트캠프가 성공한, 예컨대 도제식 교육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생활훈련을 시켜서 결국 생활 습관이 바뀐 아이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성공적인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교환교수 갔을 때 큰애가 중학생이었어요. 남자애였어요. 근데 남자애인데 얘가 굉장히 사만 아이였어요. 가만히를 못 입고 이런 애였어요. 주의력 결핍 장애가 아닌가 이런 정말 책을 너무 쓸데없는 걸 봐가지고 이제 아는 게 병이라고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애를 중학교를 보냈는데 그 학교에는 얘보다 더한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화장실 파이프를 빼갖고 터트리고 물이 새고 막 난리가 나는 이런 이제 학교에다, 공립학교에다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옆에 보니까 빨간 벽돌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아침에 이제 애를 등교를 시켜주고 그 빨간 벽돌 건물을 지나는데 보니까 남자애들이 줄을 쫙 서 있는데 셔츠를 입고 바지를 입고 벨트를 다 똑바로 맸어요. 우리 아이처럼 막 엉망진창으로 하고 학교를 쫓아가지 않고 너무 단정하게 옷을 입고 줄을 쫙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해서 내가 꼭 저 학교를 내가 애를 전학을 시켜야지. 한국 엄마들은 한국에 있을 때나 미국에 있을 때나 이 극성 맞기가 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저길 좀 어떻게 보내봤으면 좋겠다 하고서는 하루는 시간을 내가지고 그 학교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막 한참 껄껄 웃더니 당신 아이는 여기 못 온다. 그래서 여기 오려면 어떤 조건을 만들어야 되냐 이랬더니 범죄를 저지른 애들만 여기 올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화장실 파이프 터트리던 애가 원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맨날 학교를 그때 영어를 못했으니까 가면은 언니가 재밌어서 학교를 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맨날 사고를 치니까 언니 구경하다가 하루가 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은 집에 오더니 언니가 없어졌어 엄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언니가 어디 갔나 수습을 해봤더니 언니가 부트캠프를 갔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학기가 지나고 그 다음에 언니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지금도 언니가 재밌냐 물어봤더니 언니가 이제 재미가 없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훈련을 받고 돌아온 거죠. 그게 부트캠프입니다. 일종의 대안교육기관이면서 동시에 훈육기관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마다 부트캠프가 성공한 지역을 보면 진짜 지역사회에서 정성을 들여서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 중에 가장 말썽이 되는 아이들을 여기다가 보내서 다 같이 교육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구축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소년원을 짓겠다 그러면 우리 동네는 들어오지 마라. 그 얘기는 우리 동네에 있는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 안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다 그 동네 애들이 그 동네 애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 동네가 무조건 집값이 떨어지니까 이런 시설을 짓지 말라.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일 가능성이 높죠. 제가 만나본 분 중에 가장 성공한 분을 한번, 범죄 소년인 분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비행청소년이었던 사람이 지금은 변호사가 돼서 비행청소년, 가해청소년 사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김광민이라고 합니다. 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인데요. 1학년 때 7일간 정학처분을, 2학년 때는 강제 전학을 당한 기록이 있습니다. 1학년 때 정학처분은 학교폭력, 2학년 때 강제 전학은 제가 특수절도를 저질렀습니다. 성적도 뭐 화려합니다. 371명 중에 369등. 부모님들과의 갈등도 상당히 많았죠. 어쨌든 부모님은 학교는 계속 다니기를 원하셨고 저는 학교 나가기 싫어했고 그런 부분에서 부모님과 갈등은 많았지만 그것보다 부모님이 저를 사랑한다, 나에게 관심이 많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더 컸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삐뚤어지거나 부모님 사랑을 거부하거나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백조의 모습이 있고 이 백조의 모습에서 벗어나면 전부 다 미운 오리 새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변호사가 된 지금의 저의 모습이 백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한때 비행 청소년이었지만 비행을 끊고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한국 사회의 건전한 시민의 일원으로 성장해 나간 김광민.
백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수없이 많은 그 미운 오리 새끼들인 청소년들도 우리들이 관심과 사랑을 주고 보듬어 준다고 하면 충분히 백조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운 오리 새끼라고 다 내치지 말고 그들이 백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살펴주고 사랑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많은 이 아이들을 사실은 어떻게 돌봐주느냐에 따라서 20년 후에 여전히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고 20년 후에 저렇게 변호사가 되거나 또는 의사가 된 사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가족의 기능 또 보호 환경의 기능 그리고는 이런 이제 열악한 기능의 결핍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 사회가 이 아이들을 얼만큼 이 결핍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잘 끌어안고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한 사회도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더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사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마지막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